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MA PCM Sales Management Chapter 9 Salesforce Recruitment and Selection 영업사원의 채용 그리고 선발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Recruitment and Selection Issue 채용 및 선발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요. 자, 우리 책에 도표가 하나 나옵니다. 영업사원 채용 및 선발 프로세스에서의 의사결정. 그래서 제일 위에 채용과 선발 정책 수립하고요. 그 다음에 직무 분석, job analysis죠. 직무 분석 및 선발 항목 결정. 세 번째는 지원자 풀 발견하고 지원을 유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은 선발 절차 및 개발, 선발 절차를 개발하고 적용하는 이렇게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채용과 선발 정책을 수립하고 직무 분석하고 선발 항목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지원자 풀 발견하고 지원 유도하며 그 다음에 선발 절차 개발 및 적용 이렇게 4단계인데요. 조금 더 설명해 보면 채용과 선발 정책 수립이란 부분은 채용 프로세스에 누가 참여하는가 그리고 고용의 의사결정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직무 분석은 이제 우리가 뽑을 영업사원의 직무에 대해서 그 직무가 어떤 일이 필요한가, 어떤 기술과 어떤 자질이 필요한가 이거에 대한 분석이죠. 자, 그래서 직무 분석하고 직무 명세서를 작성하고 job description이죠. 그 다음에 직무 자격 기술서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지원자의 풀을 발견해야 되는데 지원자를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원천인 2군데죠. 회사 밖에 있는 외부 원천, external source가 있고요. 회사 내부, 우리 회사 내부의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겠죠. internal source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발 절차 개발 및 적용 부분에는 자, 지원서, 인터뷰, 그 다음에 외부 원천들, 그리고 평판조회, 그 다음에 공식적 테스트 부분이 나옵니다. 영어의 원문과 함께 자세하게 뒤에서 살펴볼 겁니다. 자, 지원자 수를 극대화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소수의 우수한 a few good applicants 소수의 우수한 지원자를 유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왜냐하면요, 너무 많은 사람 뽑으면 그 많은 사람들을 지원자를 관리하고 그 중에서 괜찮은 사람 걸러내고 그 사람들한테 시험 보고 면접하고 이런 비용도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후보 유치와 평가에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매우 많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이렇게 채용을 하는 것은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죠. 지원자 수가 적더라도 괜찮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중에 제대로 뽑아야겠죠. 자, 두 번째 절은요, 영업사원의 채용 및 선발, 리크루팅과 셀렉션에 누가 책임이 있는가, who is responsible, 누가 책임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who should have the primary responsibility for recruiting and selecting new salespeople. 자,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결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답이 필요하대요. Size of the sales force, 영업 조직의 크기, 규모죠. 두 번째, kind of selling involved, 우리가 영업사원을 뽑는데 그 영업사원이 할 영업, 판매직의 유형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알아야 누가 책임질지를 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세일즈포스의 크기입니다. 세일즈포스가 그러니까 작은 조직부터 말씀드릴게요. 회사가 작은 조직이에요. 영업사원의 영업 조직이 작아요. 작은 조직은 아무래도 그 안에 매니저들도 많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의 대표이사라든지 아니면 영업을 총괄하는 최고위 영업관리자가 책임을 지겠죠. 회사가 작다 보니까. 예. 그런데 큰 조직은요, 관리자 한 명이 책임질 수가 없어요. 조직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안에도 여러 명의 매니저들이 있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볼 땐 최고 책임자가 그 모든 걸 책임질 수 없으니까 큰 조직은 많이 분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로어 레벨의 세일즈 매니저들이 그 채용에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어 레벨 세일즈 매니저들 또는 스텝 전문가는 이제 직원들, 채용 같은 데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두 번째, 판매의 종류인데요. 복잡하지 않거나 특별한 요건이 불필요하거나 이직률이 높은
이런 조직 같으면 초급 영업 매니저가 그 채용을 담당해도 돼요. 퍼스트 레벨 세일즈 매니저가. 그런데 판매의 종류가 좀 까다롭고 전문적이고 뭔가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그런 판매의 종류예요. 이렇다면 대충 뽑으면 안 되겠죠. 굉장히 꼼꼼하게 우수한 인력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요. 초급 영업 매니저가 그 채용을 총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채용 전문가, 리크루팅 스페셜리스트가 도와줘야 돼요. 자, 영업관리 스텝에게 채용 직무를 맡기는 대신 일부 기업은요, 인사 전문가, 그러니까 영업 부서 사람이 채용을 맡는 게 일반적이죠. 하지만 일부 기업은 영업 부서에서 채용을 안 하고 인사 쪽에서 인사 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그러니까 인사 전문가가 그 채용에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고 조언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방금 이야기한 접근법은요, 영업사원은 영업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영업사원이 영업 못하고 뽑는데 자꾸 이렇게 매몰되면 일에 방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영업사원은 영업을 하고 인사 쪽에서는 채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분업화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복되는 노력을 줄이고, 그 다음에 인사부서 간에 그러니까 인사부서와 영업부서 간에 그러니까 영업부서와 인사부서 간의 마찰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영업은 영업에 집중하고 채용은 인사팀에서. 자, 회사가 세일즈포스를, 즉 영업 조직을요, 마케팅 매니저를 길러내기 위한 하나의 트레이닝의 어떤 그 장으로서 간주할 때, 이야기는 이제 영업사원이 영업이라는 그 필드가, 영업이라는 곳이 영업을 통해서 성장하고 영업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그 안에서 직급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매니저가 되고 하는 그런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즉 실전 경험이 마케팅 관리자를 위한 최선의 교육이라고 인정될 때, 그런 상황에서는요, 대충 뽑을 수 없겠죠. 일종의 뭐 간부 후보생, 그러니까 간부가 되기 위한 그 위에 아무튼 그 관리자가 되기 위한 후보로서의 영업사원을 뽑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대충 뽑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인사 담당 임원이나 기타 고위 높은 탑 레벨의 매니저들이 채용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표현도 우리 책에 나옵니다. 자, 3절입니다. 직무 분석과 선발 항목에 대한 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먼저 who conducts the analysis and prepares the description. 누가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을 준비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이야기죠. 직무 내용에 대한 정보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소스에서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나왔어요. 직무 내용에 대한 정보라고 그랬죠. 자, 누구로부터 얻을까요? 첫 번째, 실제 일을 담당하고 있는 업무 담당자죠. current occupants, 현직 업무 수행자, 현업 실무자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을 감독하는 세일즈 매니저들로부터 우리가 직무 내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잡 디스크립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냥 약자로 JD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어떤 영업사원이 그 사람의 직무, 그 사람의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직무 기술서예요. 그래서 영업사원과 그의 매니저 사이의 합의를 반영하기 위해 작성된 직무 명세서죠. 이것은 회사의 채용 노력을 안내하는 것, 그러니까 채용 노력의 가이드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채용 업무에 대한 가이드 역할을 하고 플러스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Job Description의 기능이에요. 직무 기술서의 기능. 자, 직무 명세서, 직무 기술서는 세일즈 트레이닝 프로그램, 영업 트레이닝 프로그램의 설계를 하는 것을 가이드해줘요. 당연하죠. 그 사람의 업무가 무엇인지, 그 사람의 상세 업무가 무엇인지가 그 사람한테 뭘 가르칠지에 대한, 당연히 그게 주제가 되니까요. 그래서 잡 디스크립션에 따라서 트레이닝 과정을 설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잡 디스크립션은 영업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디자인하는 것을 가이드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세부적인 직무 기술서, 디테일드 잡 디스크립션은요, 각 영업사원의 직무 성과를 평가할 때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이 일은 이래야 한다. 이러이러한 일이다. 라고 하는 어쨌든 하나의 표준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직무 성과를 평가할 때의 중요한 표준,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을 테고요. 자, 현재의 실무자, current job occupants, 현업 실무자는요, 그들이 실제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첫째, 관찰되어야 하고, 그리고 인터뷰되어야 하고, 세 번째, 둘 다를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observed, 관찰하거나 인터뷰하거나, 그러니까 물어보거나죠. 관찰하거나 물어보거나 또는 둘 다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job description을 만들기 위해 기존 직원들, 저 current job occupants에게 occupants를 면밀히 관찰하거나 물어보거나 해야 된다는 거죠. 일종의 리서치 작업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죠. 회사의 전략적 영업 프로그램과 어카운트 관리 정책, 거래처 관리 정책을 고려하여 직무 수행자, job occupant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어봐야 되겠죠. 직무 수행자 한 명이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그 다양한 수준의, 다양한 직급의, 다양한 레벨의 영업 매니저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실무자들은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에 대한 답을, 그 답변이 필요하다는 거죠. JD, Job Description을 만들 때. 자, 두 번째입니다. Content of the Job Description. Job Description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 어떤 디멘전, 어떤 리퀘어먼트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 그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고요? The nature of products and service. 그 영업사원이 그 취급하는, 판매하는 제품과 서비스는 어떠한 것이냐가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두 번째, 그 영업사원이 누구에게 판매를 하게 될 것인가. 즉 세일즈콜이라는 얘기는 영업사원이 방문해야 할 고객들을 만나는 행위를 세일즈콜이라고 하거든요. 전화하는 게 콜이 아닙니다. 세일즈콜은 잠재 고객 또는 고객을 만나는 것을 세일즈콜이라고 해요. 자, 세일즈콜을 해야 할 고객은 어떤 고객인가가 잡 디스크립션에 들어가야 하겠죠. 이를테면 첫 번째, 얼마나 자주, frequency with which calls are to be made. 얼마나 자주 콜되어야 하는가, 그 고객과 함께. 두 번째, 조직 내에서 접촉해야 할 사람의 유형, 우리 고객의 유형인 거죠. 우리 구매센터라고, 우리가 그 마케팅 배우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구매센터 중에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바이어, 직접 구매를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구매를 도와주는 구매 에이전트인지, 아니면 공장에 있는 플랜트의 감독자인지, 어떤 유형의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job description에 쓰여 있어야 하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영업사원이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태스크와 responsibility도 쓰여 있어야겠죠. 이를테면 플래닝, 계획 짜는 거, 기획이죠. 두 번째, research and information collection activity, 리서치와 정보 수집 활동이 들어갈 테고요. 세 번째, 구체적인 판매 업무가 포함되겠고요. 네 번째, 기타 프로모셔널 듀티. 프로모션이란 얘기는 프로모션, 우리 마케팅에서 프로모션이라고 그러면 광고, PR, 판촉 이런 것들도 포함되니까요. 영업은 그 프로모션과 함께 할 때 더 많은 도움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고객 서비스 활동, 그 다음에 행정 및 보고 업무, 이런 다양한 업무 및 책임에 대해서도 쓰여져 있어야 합니다. 어디에? 잡 디스크립션이에요. 자, 네 번째입니다. 직무 수행자와, 즉 잡 아큐펀트와 조직 내의 다른 포지션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잡 디스크립션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To whom does the job occupant report? 직무 수행자는 누구에게 보고해야 하는가? 두 번째, 영업사원은 직속 상관에 대해 어떠한 책임이 있는가? 세 번째, 영업사원은 생산 또는 엔지니어링과 같은 다른 부서의 구성원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어떤 상황에서 상호작용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직무 수행자
일종의 영업사원이죠. 영업사원과 조직 내의 다른 분, 뭐 보고할 사람 아니면 주변 부서나 주변 기능들과의 관계가 나타난 것이죠. 자, 다섯 번째입니다. The mental and physical demand예요. 영업사원이 가져야 할 정신적 요구, 신체적 요구도 쓰여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영업사원이 가져야 할 테크니컬 지식, 어떤 기술적인 지식의 어떤 수준, 양,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회사의 제품에 대해서, 두 번째, 그러니까 테크니컬 지식이 양이라는 게 회사의 제품에 대한 지식, 기타 필요한 스킬, 세 번째, 출장과 관련된 그런 지식이 필요하겠죠. 여섯 번째입니다. 직무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적 프레셔, 압박, 그 다음에 제약에 대해서도 잡 디스크립션에 쓰여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요? 1. 마켓 트렌드, 시장의 트렌드가 표현되어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 경쟁자의 강점과 약점, 스트렝스와 위크니스가 포함되어 있을 테고요. 세 번째, 회사의 고객들 사이에서의 우리 회사의 평판이 어떠하며, 그 다음에 자원 및 공급의 문제들은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JD, Job Description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Determining Job Qualification and Selection Criteria. 직무 자격 및 선발 기준을 결정하는 부분이 3단계인데요. 자, 이전에 언급한 거의 모든 특징들이 최소한 어느 정도의 중요성은 갖는다. 굉장히 많은 걸 이야기했죠. 그런 것 중에 최소한 어느 정도는 조금씩은 중요성을 갖는다고 얘기하고요. 네 번째 봅시다. 선발 기준 결정을 위한 방법. 선발 기준 결정이에요. 셀렉션 크라이테리아죠. 어떤 항목을 가지고 평가할 것이냐. 그 사람의 경력, 그 사람의 뭐 성별, 그 사람의 무슨 뭐 어떤 산업에 있었는지, 뭐 어떤 기준으로 사람 뽑을지에 대한 크라이테리아를 결정하는 거예요. 선발 기준은 당연히 직무 명세서로부터 나오겠죠. 그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겠죠. 어떠한 기준으로 뽑아야 한다.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출장이 많은 직원을 뽑아야 한다면 나이가 중요할 테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 뽑고자 하겠죠. 두 번째, 결혼 여부도 중요하겠죠. 가능하면 가정의 책임이 좀 덜한 미혼이 적절하겠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여행을 싫어하는 사람보단 여행을 선호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기준을 삼을 수 있다는 얘기죠. 뭐 다른 기준을 예를 든다면 개인적인 이력, 지능, 인텔리전스, 적성, 애프티튜드, 뭐 성격 테스트 결과 등도 선발 기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자, 어떤 컨설팅 회사가요, 실패하는 영업사원들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있더라라는 것을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대요. 뭐가 있나 봅시다. 첫 번째, instability of residence, 주거가 불안하다. 어떤 거주지가 자주 바뀐다. 이게 뭔가 지금 돈이 없거나 뭔가 빚에 쫓기거나 해가지고 이제 뭐 집을 뭐 그래서 자주 옮길 수도 있는 거니까요. 즉 절박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영업 실적이 좀 떨어지더라. 두 번째, failure in business within the past 2 years. 지난 2년 내에 사업을 실패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아주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절박하니까 별로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어떻게든 뭐 좀이라도 어떻게 벌어보려고, 또는 이 심각한 이 어려움을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실적이 그리 좋지 못하다는 그런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그 사람의 이력서에 잘 설명되지 못하는 좀 그런 공백기가 있어요. 이를테면 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일을 했고, 그 다음에 2012년부터 2015년까지가 이력서에 비어 있어요. 근데 그 비어 있는 걸 효과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해명되지 못하는 그런 갭이 있을 때, 이런 사람도 영업 실적이 좀 그렇게 좋지 않더라. 그 다음, recent divorce or marital problem, 최근에 이혼한 사람이나 혼인 관련된 문제를 겪는 사람도 영업 실적이 그리 좋지 않더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과도한 개인 부채, 빚이 많은 사람도 영업 실적이 그리 좋지 않더라. 이런 그 연구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네 번째 절입니다. 지원자 채용,
리크루팅에 대한 부분인데요. 적성, aptitude죠. 그다음 personal characteristic, 개인적 특성 등 판매 성공의 결정 요인 중 일부는 트레이닝이나 경업을 통해, 즉 교육이나 영업에서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물론 조금은 바뀌겠지만 잘 바뀌기 어렵거나 불가능하더라. 왜냐? aptitude나 personal characteristics 같은 거는 교육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선천적 요인인 부분이 크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몇몇 기업들이 채용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적임자를 채용하는 대신 그냥 내부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든 키워서 써보려고 하는데요. 굿 세일즈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통해, 좋은 세일즈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계에 다다른 저성과 영업사원을 확고한 영업사원으로, 아주 뛰어난 영업사원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거죠. 하려고 하는데 적성과 방금 이야기한 aptitude와 personality 같은 personal characteristics 같은 변화시킬 수 없는 부분도 꽤 많아요. 그래서 트레이닝 효과는 한계가 있어요. 결국은 채용 비용을 아끼려다가 잘 아끼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채용 비용을 아끼는 걸 못한다. 즉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뽑아야 된다, 뽑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잠재적인 채용자의 원천 어디서 뽑을까요?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회사 내에서 뽑을 수도 있고요, 회사 내에서, 회사 밖에서 뽑을 수도 있겠습니다. 회사 내에서 뽑는 거는요, 타부서, 영업부서는 이제 우리 영업 조직이니까 영업 조직이 아닐 테고, 영업 조직 밖에 있는 다른 팀에서 데리고 올 수 있겠죠. 근데 익스터널은 우리 회사 밖에 있어요. 그래서 뭐 경쟁사에서 데리고 올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뭐 그냥 지금 뭐 신규 졸업자라든지 다 이제 그게 외부에서 데리고 오는 거죠. 교육기관에서 데리고 올 수도 있대요. 광고 대행사에서 데리고 올 수도 있고, 고용 대행사, 헤드헌터 같은 사람들 통해서 데리고 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외부 소스 중에는 고객들 중에서도 영업 조직 어떤 후보생을, 채용자를 뽑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테크니컬 셀링의 경우, 테크니컬 셀링이란 얘기가, 그러니까 대충 그런 뭐 소비재 파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뭔가 전문적인, 기술적인, 테크니컬한 제품을 파는 사람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무작위적으로 무슨 뭐 채용 사이트에 올리거나 아니면 헤드헌터들을 통해서 뽑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겠지만, 아무래도 그 풀들이 그 정해져 있잖아요. 뭐 이를테면 우리 책에 사례로 잘 나오는 뭐 보잉 그 GE사의 제트 엔진을 파는 사람이라고 하면 제트 엔진에 대한 전문가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그 풀이 좁기 때문에 소개에 의존하는 개인적인 소개, 개인적인 소개에 더 집중한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특히 개인적인 소개란 얘기는 우리 업계 사람이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업계 경력 있는 사람들을 뽑으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테크니컬 판매라는 게 굉장히 그 분야에 대해 전문적인 사람일수록 좋은 것이니까요. 현재 회사 직원을 세일즈 포스를 위해 모집하는 것, 즉 영업 조직을 위해 모집하는 것은 이점이 있대요. 우리 회사 직원, 우리 회사 영업부의 직원을 뽑으려고 하는데 우리 회사의 영업부 아닌 부서에서 이제 일종의 그 전배를 한단, 다른 부서에서 불러오는 거죠. 왜 좋냐면요, 몇 가지 장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뚜렷한 이점이 뭐냐면, 우리 회사 직원이잖아요. 부서는 다르지만 우리 회사 직원이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잘 알아요. 왜냐? 그 사람의 인사고과가 다 기록이 우리 인사팀에 남아있으니까, 아, 이 사람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구나, 다른 부서에서 성과를 많이 낸 사람이구나, 그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어떤 됨됨이나 성실성이나 뭐 이런 또 어떤 여러 가지 뭐 지적 능력이나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려진 수치가 많지요. 두 번째, 회사 내부에서 온 채용자는요, 우리 회사에 대해 잘 알아요. 당연히, 그죠? 우리 회사가 파는 제품에 대해 잘 알아요. 우리 회사의 정책, 우리 회사의 역사, 우리 회사의 운영 등등 우리 회사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게다가 뭐 참고로 말하면 뭐 애사심 같은 것도 있고 하겠네요, 그죠? 세 번째, 내부에서, 우리 회사 내에서 채용을 하면요, 우리 회사 다른 부서 사람들이 좋아해요. 왜냐면
다른 부서 사람들은 자기네 내부에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 커리어 패스가 제한적이잖아요. A라는 길이 있고 B라는 길이 있는데 C라는 길이 있는데 영업부에서 새로운 길 D라는 길과 E라는 길을 열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경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가능한 그 트랙이 더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그 회사 내에서 사기 진작이 일어날 수도 있다. 방금 전에 좀 2페이지 전인가요? 테크니컬 셀링을 할 때는 우리가 소개에 많이 의존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전문적이지 않은 미셔너리 판매나 트레이드 판매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요, 그냥 외부 원천, 이를테면 광고 대행사 또는 고용 대행사, 즉 뭐 헤드헌터 같은, 아니면 교육기관, 영업교육기관 같은 데서 뽑아도 괜찮다. 외부 원천에 많이 의존한다. 왜냐면 꼭 그쪽 제품에 대한, 꼭 그쪽 인더스트리에 대한 경험이 꼭 필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외부 원천에서 가장 많이 뽑는다. 자, 내부 원천에 대한 아까 이야기한 정도에서 끝내고 이제 외부 원천에 대해 좀 자세하게, 그러니까 자세하다기보다도 좀 그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 우리 측에 설명되고 있어요. 자, referral of people from other firms. 아까 얘기한 거지만 다른 회사에서 소개받아서 오는 경우죠. 두 번째, 광고를 통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세 번째, 고용 대행사, 헤드헌터 그런 회사들, 아니면 영업 교육, 영업 트레이닝 하는 그런 기관들이죠. 또는 인터넷 채용 사이트를 통해서 뽑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게 다 external source, 외적인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번엔 선발 절차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각 종업원 후보를 평가할 때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선발 도구와 절차의 조합을 사용한대요. 다음과 같은 선발 도구와 절차가 있는데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애플리케이션, 입사 지원서죠. 애플리케이션 블랭크스, 공란을 채우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개인별 인터뷰, 면접이죠. 세 번째, 레퍼런스 체크, 평판 줘야죠. 그 사람이 그 전에 경력, 그 전에 회사에서 어떠한 일을 얼마큼 잘했는지, 사람들하고도 얼마나 잘 지냈는지, 이런 레퍼런스 체크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신체 검사, 그 다음 심리 테스트라고 있는데, 심리 테스트라는데 몇 가지 또 세부적으로 지능 검사, 심리 테스트라는 게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런 심리 검사라기보다도 좀 다양한 걸 포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능 검사와 성격 검사, 그 다음에 적성 및 스킬 검사까지 포함되는 거 보니까요. 이게 이제 심리 테스트라는 영역 안에 포함되어 있네요. 지능, 성격, 적성 및 스킬 같은 것들이. 자, 이런 것이 우리가 채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라는 것이에요. 먼저 입사 지원서가 있었고요. 두 번째, 인터뷰인데요. 인터뷰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구조화된 인터뷰, 또 하나는 비구조화된 인터뷰가 있는데요. 구조화된 인터뷰는 이미 다 짜여진 각본대로 물어보고 그런 식으로 인터뷰하는 거예요. 면접관이 지금 이렇게 경험이 적고 초보예요. 초보면 뭘 물어봐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 이럴 수 있겠죠. 이럴 때는 아예 만들어져 있는 질문대로 그냥 질문하고 그거에 대해 적어서 함께 이렇게 평가해 나갈 수 있겠죠. 이렇게 표준화된 질문을 만들어서 하면요, 후보자의 자격을 이렇게 미리 정해놓은 경우 그런 부분에 관련된 요소를 다룰 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 명 후보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면 얘는 이렇게 답했고 쟤는 저렇게 답했고, 하여튼 같은 질문에 대한 어떻게 다른 답변을 한 거에 다 정리가 되니까 사람들의 어떤 지원자들의 장단점을 쉽게 비교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러한 인터뷰가 스탠다드 인터뷰 이밸류에이션 폼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표준 면접 평가 양식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비교를 용이하기 위해 스탠다드 인터뷰 이밸류에이션 폼을 써서 각 지원자의 응답을 후보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과 함께 평가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엔 unstructured가 나오네요. 오른쪽에 있는 unstructured는 그렇게 이미 다 짜여진 각본대로 하는 인터뷰가 아니고요. 인터뷰하는 사람이, 인터뷰어가
인터뷰이 면접 참여자, 그러니까 지원자죠. 지원자에게 뭔가 자유롭게 물어보고 지원자도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이러한 인터뷰를 unstructured 인터뷰라고 합니다. 비구조화된 인터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신체 검사입니다. 신체 검사는 미국 장애인법에 의해서 표준 신체 검사 하는 거는 권장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체적인 어떤 그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번엔 테스트예요. 지능 테스트, 적성 테스트, 성격 테스트 같은 게 여기 속하겠죠. 그 다음 다섯 번째는 테스트를 사용할 때 어떤 그 문제점 몇 가지가 있는데, 시험 결과가, 시험은 사실 뭐 되게 빠르고 객관적이고 하는 면이 있죠. 근데 시험을 잘 본 사람이라고 해서 이 사람의 미래에 영업을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이 있나? 예측 가능한가? 이런 거죠. 두 번째, 창의적이고 정말 재능 있는 사람인데 시험은 잘 못 봐. 원래 그렇잖아요. 지금 이렇게 시험 찍기 잘 그런 거 잘 찍고 막 그런 사람들이, 그 시험 잘 보고 객관식 무슨 뭐 사지선다 이런 강한 사람이 창의적이고 막 튀는 사람은 또 그런 일을 잘 못하는 면이 있으니까요. 그런 사람을 도 회사에 필요한데, 그런 사람이 꼭 시험에서 떨어져서 그런 사람이 이제 뽑힐 가능성이 이제 없어진다면 손해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성격 테스트 같은 거 할 때 자기 성격대로 안 쓰고 왠지 경영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리고 왠지 정답같이 보이는 거에다가 표기를 해가지고 자신의 성격적 단점을 속이거나 이럴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 이런 것들이 있다면 테스트에 대해서 테스트가 꼭 이렇게 되면 테스트에도 뭐가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어떤 그런 걱정거리가, 어떤 그런 일종의 도전과제 같은 게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테스트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우리 책에 나오는데, 이 부분은 자세한 내용을 생략을 합니다. 자, 여섯 번째 절입니다. 영업사원 선발 시의 고용 평등 기회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그 테스트를 할 때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한 차별이 금지되어 있어요. 이를테면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그 다음에 출신 나라, race, color, religion, sex, 그리고 national origin에 따른 차별을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입사 지원서 및 인터뷰 내용에서 이런 내용을 다루면 안 돼요. nationality, 국적이 어디야, race, 인종이 무엇이야, religion, 아까 얘기했던 종교, 성별, 결혼, 뭐 미혼이냐 뭐 기혼이냐 뭐 이런 것들, 나이, 그 다음에 신체적 특징, 그 다음에 장애가 있는지, 건강 문제는 없는지, 그 다음에 키가 몇인지, 몸무게가 몇인지, 그 다음에 뭐 예금액이 얼마인지, 부채가 얼마인지, 뭐 이런 것들, financial situation, 그 다음에 뭐 체포된 경험이나 뭐 구금된 경험이나 유죄 판결 받은 경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전과가 있는지 그런 거죠. 이런 걸 물어볼 수 없다. 자, 여기까지 챕터 9 영업사원의 채용 및 선발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